경제사회연구원의 분석을 바탕으로 오늘날 한국 정치가 왜 이렇게 꽉 막혀 있는지 그 깊은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정책 몇 개가 잘못됐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시스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한쪽에서는 반도체다, 조선이다 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력을 자랑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OECD 최고 자살률에 세계 최악의 출생률, 지방은 사라질 위기라고 아우성입니다. 이 극단적인 두 얼굴, 이게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역설이죠. 아니 대체 왜 이런 모순이 생기는 걸까요? 그저 정책 몇 개가 실패했다고 하기엔 이 문제가 너무나도 깊고 또 구조적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말이죠. 우리가 계속 헛다리만 짚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진짜 문제는 시스템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닐까?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체계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사회의 두 얼굴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브레이크 없는 엔진이라는 비유로 분석해 볼 겁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우리가 치르는 비용은 뭔지, 해결책은 있는지, 또 제도 개혁만으로 충분한지 그 너머의 과제까지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핵심 진단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브레이크 없는 엔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현재 우리 정치 시스템이 민주주의라는 원리는 너무 과열되어 있는데 이걸 제어해줄 공화주의라는 원리는 거의 작동하지 않아서 균형이 완전히 깨졌다는 주장입니다. 자, 먼저 엔진이 뭘까요? 바로 민주정의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그 뜻대로 정치가 굴러가는 거죠. 핵심 키워드는 참여, 자율, 경쟁. 그러니까 우리 정치를 앞으로 팍팍 밀고 나가는 강력한 동력, 그게 바로 엔진인 겁니다. 그럼 브레이크랑 핸들은 뭘까요? 이게 바로 공화정입니다. 이건 한 사람의 뜻대로가 아니라 여럿이 머리를 맞대고 합의해서 공동체를 운영하는 원리예요. 통합, 공동선, 견제와 균형. 그러니까 엔진의 힘이 너무 과해서 폭주하지 않도록 또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딱 잡아주는 역할이죠. 자,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차이가 확 보이죠.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우리 정치는 이 엔진의 힘, 그러니까 민주정의의 원리를 엄청나게 강화해 왔어요. 참여도 뜨거워지고 경쟁도 치열해졌죠. 그런데 문제는 통합과 공동선을 위한 브레이크, 이 공화정의 기능은 상대적으로 너무 약해졌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불균형이 이 분석의 핵심이에요. 자, 생각해보세요. 브레이크는 고장났는데 엑셀만 계속 밟는 자동차.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회와 정치가 바로 그런 상황이라면 과연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비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스템의 불균형은요, 크게 4가지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첫째가 비토크라시. 이건 뭐냐면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정치예요.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죠. 두 번째, 정치의 사법화. 정치인들이 풀어야 할 문제를 슬쩍 법원이랑 검찰에 떠넘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뼈아픈데요. 저출생, 불평등, 우리 미래가 걸린 이런 중대한 문제들이 그냥 진영 싸움에 밀려서 뒷전이 되어버려요. 마지막으로 서울공화국. 모든 게 서울, 수도권에만 몰리면서 공동체 전체의 균형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의 결과는 뭘까요? 정치 시스템이 갈등을 해결하는 자기 역할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냥 멈춰 서버리는 겁니다. 이걸 민주적 교착 상태라고 부르는데요. 정말 중요한 국가적 위기 앞에서 정치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버린 거죠. 자, 그럼 진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희망을 좀 이야기해 봐야겠죠? 이 꽉 막힌 교착 상태를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시스템의 균형을 되찾기 위한 구체적인 처방전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해결책은 크게 4가지 영역에서 제시되는데요. 하나씩 뜯어보죠. 첫 번째 목표는 권력 분산입니다. 흔히 말하는 제왕적 대통령의 힘을 좀 빼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제한하거나 장관을 임명할 때 국회 동의를 좀 더 까다롭게 하는 거죠. 심지어 국회가 여러 후보 중에 총리를 추천하게 해서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는 걸 막자는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견제 회복이에요. 먼저 국회. 맨날 한쪽이 법안을 막 밀어붙이잖아요. 이걸 막기 위해 아예 국회를 2개로 나누는 양원제를 도입하자는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이 나옵니다. 하나는 지금처럼 민의를 반영하고 다른 하나는 좀 더 신중하게 법안을 검토하는 공화원을 만들자는 거죠. 그리고 검찰이나 감사원 같은 감독 기구들,
대통령 눈치 보지 않도록 예산이랑 인사를 완전히 독립시켜서 진짜 견제를 하게 만들자는 겁니다. 마지막은 대표성 교정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과반수 지지를 못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고 맨날 말 많았던 비례대표제도 손봐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치에 제대로 담기게 하자는 겁니다. 네, 방금 보신 좀 복잡한 제안들 결국 세 가지 핵심 기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쏠린 권력을 나눈다. 둘째, 망가진 견제 기능을 되살린다. 셋째, 선거제도를 고쳐서 대표성의 왜곡을 바로 잡는다. 이 세 가지가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제도들, 법만 싹 바꾸면 정말 모든 게 괜찮아질까요? 분석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제도 개혁은 컴퓨터로 치면 하드웨어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최고 사양의 컴퓨터를 사도 그 안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 즉 우리 시민 문화가 받쳐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겠죠. 자유를 외치면서도 그에 따르는 책임을 다하는 문화, 이 소프트웨어가 함께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이죠. 물론 이런 큰 그림의 개혁안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헌법 개정이 오히려 특정 정치 세력이 자기들 권력을 강화하는 데 악용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경고가 있고요. 또 무작정 국회의원 특권을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오히려 거대한 행정부를 제대로 감시하려면 국회의 전문성을 더 키워줘야 한다는 아주 현실적인 반론도 있습니다. 선거제도를 바꿀 때도 자칫하면 극단적인 소수 정당들만 잔뜩 생겨서 정치가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으니 아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빼놓을 수 없고요. 결국 이 분석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겁니다. 좋은 시스템은 나쁜 사람이 와도 함부로 날뛰기 어렵게 만들고, 반대로 나쁜 시스템은 아무리 똑똑하고 좋은 사람이 와도 아무것도 못하게 발목을 잡아버린다는 거죠. 결국 누가 하느냐의 문제 이전에 어떤 판에서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법과 제도라는 하드웨어를 바꾸는 것,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생각과 문화라는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것.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우리 각자의 고민이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한 진짜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